촛불이 켜진 테이블, 우아한 분위기. 그런데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칩니다. 절대 안 돼. 이런 지방과는 절대 결혼 못 시켜. 테이블 위에 와인잔이 넘어지고 한 여성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얼어붙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0년 전의 배신이 어떻게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진실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주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인생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2005년 저는 29살이었고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의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은 인터넷 혁명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누구나 IT로 성공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시대였죠. 저 역시 그런 꿈을 가진 청춘 중 하나였습니다. 동업자인 강민호는 저보다 2살 위인 31살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수재였고 대기업에서 3년간 일한 경력도 있었죠. 제가 예술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저희를 완벽한 파트너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민호가 뛰어난 프로그래밍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사용자 경험에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대부분 웹사이트들이 복잡하고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저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디자인을 만드는데 재능이 있었거든요. 회사 이름은 드림테크였습니다. 촌스러운 이름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강남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저희는 매일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에는 제 글씨로 백업 최종본이라고 적혀 있었죠. 언제 만든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증거가 될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던 프로그램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었거든요. 지금의 쇼피파이나 카페24 같은 서비스를 15년 앞서 만들고 있었던 거죠. 특히 제가 고안한 원클릭 상품 등록 시스템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상품 사진만 올리면 자동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상품명과 설명까지 추천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의 AI 기술을 앞서 나간 아이디어였습니다. 민호는 제 아이디어를 실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제 아이디어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의견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선영 씨, 이 부분은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요? 이 기능은 제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좋은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그가 제 아이디어를 조금씩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런 와중에 제게는 생애 최고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남편 정수와 결혼한 지 2년째 간절히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며칠간 회사에 나오지 못했는데 민호가 직접 찾아와서 걱정해주기도 했어요. 선영 씨, 몸조리 잘하세요. 회사 일은 제가 다 처리해 둘게요.
그때 민호의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분명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어요. 마치 기회를 잡았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민호의 행동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모든 일을 함께 상의했는데 혼자서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일이 잦아졌죠. 민호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점검 좀 더 꼼꼼히 하려고요.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가 저에게 숨기는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15일,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입덧이 조금 나아져서 오랜만에 회사에 나갔는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그 충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책상도 그의 컴퓨터도 심지어 저희가 함께 구입한 서버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벽에 걸어두었던 회사 로고도 떼어져 나가고 마치 아무도 이곳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듯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어 회사 계좌를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해당 계좌는 어제 전액 인출되어 잔액이 0원입니다. 3억 2천만 원. 저희가 1년 반 동안 모은 모든 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호의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만 들렸어요.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선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더 큰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의 모든 기술과 아이디어는 제가 가져갔습니다. 임신 중이시니 몸조리 잘하시고 좋은 엄마가 되세요. 민호.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4개월, 입덧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동업 계약서를 다시 살펴봤을 때였어요. 민호가 지난달에 법적 문제를 보완하자며 수정했던 계약서에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기술 소유권에 관한 조항이 교묘하게 바뀌어 있었어요. 공동 개발한 기술의 소유권은 실제 구현을 담당한 개발자에게 귀속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했지만 실제 프로그래밍을 한 것은 민호였으니까 모든 권리가 그에게 넘어가게 된 거죠.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복잡한 법률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용한 교묘한 배신이었습니다. 남편 정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정수는 안정적인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제 사업을 위해 전세 자금까지 투자해줬거든요. 괜찮아, 선영아.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돼. 정수는 저를 위로해줬지만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도 미안했고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그 USB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백업 최종본이라고 쓰여진 그 작은 저장 장치가 제게 남은 유일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IT 업계 지인이 알려준 이야기였어요. 선영아, 너 강민호 소식 들었어? 삼성 SDS에 입사했대. 그것도 임원급으로. 뭐라고요? 응, 혁신적인 쇼핑몰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해서 특별 채용됐다는 소문이야. 연봉이 억대라던데.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호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거예요. 제 아이디어와 기술을 훔쳐서 대기업에 입사할 기회로 삼았던 거죠.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혼자서 딸 지수를 키웠어요. 정수는 제가 임신 7개월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도 사업도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된 거죠. 지수를 낳고 나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프리랜서 웹디자인 일을 했어요. 지수가 어릴 때는 아이를 업고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정말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줬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을 딸이 대신 이뤄주는 것 같아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지수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설레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누군데? 남자친구야. 정말 좋은 사람이고 엄마한테 인사드리고 싶어 해. 지수는 그동안 연애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귀는 남자친구였나 봅니다.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뻤어요. 그래, 언제 만나볼까? 이번 주말에 부모님들끼리 식사 자리를 가졌으면 해. 태준이도 그러고 싶어 하고, 태준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묘한 예감 같은 것이 들었어요. 태준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시래. 어머니는 전업주부시고. 아, 그리고 태준이는 외아들이야. 지수의 말을 들으니 괜스레 위축되었습니다. 저는 카페 사장이고 딸과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정인데 상대방 집안과 격차가 너무 클 것 같았거든요. 엄마, 걱정하지 마. 태준이가 엄마 이야기 많이 해줬는데 정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 혼자서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분이라고. 딸의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며칠 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수가 예약한 곳이었는데 가격대가 만만치 않은 곳이었어요. 괜히 부담스러웠지만 딸의 첫 번째 진지한 만남이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카페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와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몇 년 전에 장만한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45세의 제 모습이 보였어요. 2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그래도 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지수와 태준이 먼저 와 있었어요. 태준은 키가 크고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지수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태준이는 정말 좋은 청년 같았습니다. 지수를 대하는 모습도 정중하고 따뜻했고 저에게도 정말 예의 바르게 대해 주었어요. 부모님은 언제 오시나요? 곧 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 일로 조금 늦으신다고 하셨어요. 얼마 후 레스토랑 입구로 중년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잘 차려입은 정장의 당당한 걸음걸이였고 여자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태준이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부부가 저희 테이블로 다가오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년 전 저를 배신했던 그 강민호가 태준이의 아버지였던 거예요. 민호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냥 연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가운 인사였습니다. 20년 전에 따뜻했던 동업자는 온데간데였고 냉정한 대기업 임원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준이 어머니로 소개한 여성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는데 한참을 생각해 보니 기억이 났어요. 20년 전 민호가 회사 돈을 들고 사라지기 직전에 몇 번 사무실에 찾아왔던 여자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고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민호의 애인이었던 거예요. 민호는 제가 누구인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태준과 지수 앞에서는 모른 척 연기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민호라고 합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덩달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앞에서 과거의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거든요. 박선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저를 의식하고 있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민호의 부인 유미는 처음에는 저를 몰라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눈치를 채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뭔가 기억해내려는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지수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민호가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민호의 표정에서 가벼운 무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역시 그 수준이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태준이는 분위기가 어색한 것을 눈치채고 화제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지수 어머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혼자서 지수를 키우시면서 서울대까지 보내셨거든요. 그래, 남편분은 돌아가셨어요.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그래서 더 불쌍하구나라는 시기였어요. 식사 내내 민호는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수와 태준의 연애에 대해서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가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연애는 좋지만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이 문제니까. 직접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저희 집안과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수가 상처받은 표정을 짓는 것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헤어질 때 민호가 저에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지수와 태주는 먼저 보냈고 유미도 차에서 기다리게 했습니다. 20년 만이네요, 선영 씨.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그렇죠, 민호 씨. 딸이 예쁘게 잘 자랐네요. 하지만 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태준이와는 어울리지 않아요. 포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저는 20년 전의 분노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권리? 제가 누군지 모르세요? 저는 이제 대기업 임원이고 우리 태준이는 제 유일한 아들이에요. 카페 사장의 딸과 결혼시킬 수는 없어요. 민호의 오만한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재미있네요. 20년 전에 제 아이디어를 훔쳐서 성공한 주제에 민호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그런 옛날 얘기는 하지 맙시다. 증명할 방법도 없으면서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줬어요. 바로 20년 전 서랍에서 발견했던 그 USB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백업 최종본이라고 쓰여 있죠? 제가 20년 전에 직접 만든 원본 파일들이 모두 들어 있어요. 개발 과정, 아이디어 스케치,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저장되어 있죠. 사실 저는 그 USB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사를 하면서 우연히 발견했고 호기심에 열어봤더니 모든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당신이 삼성 SDS에 제출했던 포트폴리오와 제 원본 파일들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시간만 몇 달 뒤로 바뀌어 있을 뿐이죠. 민호는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선영 씨, 이건 20년간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연애를 인정하고 축복해 주실 건지 아니면 20년 전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만에 민호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딸의 행복이 걸려 있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카페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부인 유미였어요. 혹시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유미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복장이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어젯밤 내내 생각해 봤는데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이 났어요. 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민호가 다니던 회사에 몇 번 갔었거든요. 그때 당신을 봤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유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뛰어난 동업자라고, 아이디어가 참신하다고. 그럼 당신은 그때부터? 네,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당신의 기술을 가져간 것도. 유미의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일에 관여했어요. 민호가 삼성 SDS 면접 준비할 때 도와줬거든요. 당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해서 그의 포트폴리오로 만드는 일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유미도 공범이었다는 말인가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책감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유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성공했지만 저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늘 불안했거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유미의 다음 말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유미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호가 지금까지 숨겨온 서류들이에요. 당신의 기술로 받은 특허증, 회사에서 받은 포상금 내역,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왜 이런 걸 주시는 거죠? 태준이 때문이에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민호와는 다르게 정직하고 순수하죠. 그런 아이가 지수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유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어제 집에 돌아가서 태준이와 이야기해 봤어요. 그 아이가 지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민호는 아직도 출신 성분을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를 설득할 수 있도록. 유미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민호도 약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최근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다 쓴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말이요? 네, 만약 20년 전 일까지 알려진다면 민호는 회사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모든 것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고요. 유미는 제게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민호가 회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약점들이 있는지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하지만 왜 남편을 배신하면서까지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유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유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민호와 제 사이도 좋지 않아요. 성공한 후로 민호가 많이 변했거든요. 오만해졌고 저를 무시하기도 하고 이제 유미가 왜 저를 도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제안이 있어요. 유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말고 타협점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아이들의 결혼을 인정받는 대신 과거 일은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제가 민호를 설득해 볼게요. 당신이 가진 증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려주면서요. 유미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수는 태준과의 사이가 어색해졌다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태준이 부모님이 우리 교제를 반대하신대. 그래서 태준이는 뭐라고 하는데? 자기가 설득해 보겠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 지수의 슬픈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민호와 함께 카페로 갈게요. 이야기해 봅시다. 다음 날 민호와 유미가 제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어제보다는 많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선영 씨, 우리 좀 이야기해 봅시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미한테서 들었어요. 당신이 가진 자료들 말이에요. 그래서요? 타협하죠. 아이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대신 과거 일은 묻어두는 거예요. 민호의 제안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어요. 재미있는 제안이네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타협이 아니에요. 그 서류를 보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네, 법정 소송 준비 서류예요. 지적재산권 침해,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려고 준비했어요. 민호는 당황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선영 씨, 20년이 지난 일이에요.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예요. 지적재산권 침해는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해요. 저는 최근에야 당신이 제 기술로 성공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거든요. 이때 유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선영 씨,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진짜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미 씨, 연기 그만하세요. 네,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유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 당신이 제게 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20년 전 제 기술을 훔쳐간 건 민호만이 아니었더군요. 당신도 공범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당신이 주동자였죠. 유미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민호에게 접근해서 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캐낸 거죠. 그리고 제가 임신으로 회사에 나오지 못하는 틈을 타서 모든 자료를 빼돌렸고요. 그런 증거라도 있나요? 유미가 여전히 발뺌했지만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내역이 있어요. 20년 전 민호가 회사 돈을 빼돌린 바로 그날 당신 계좌로 거액이 입금되었더군요. 유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당신이 지금도 그 기술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가 20년 전에 개발한 시스템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유미는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실제 주동자였던 거예요. 그녀가 민호를 이용해서 제 기술을 훔쳤고 20년 동안 그것으로 이익을 얻어왔던 것입니다. 당신이 며칠 전에 저를 도와주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저를 회유해서 입막음하려던 거잖아요. 유미는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영 씨, 우리 합리적으로 해결하죠.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치 손해배상금과 지금까지 당신들이 제 기술로 얻은 모든 이익을 돌려받을 거예요. 그리고 공개 사과도 받을 거고요. 민호와 유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어요. 민호와 유미는 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20년이 지난 일을 증명할 수 없을 거라고 자신했어요. 선영 씨, 우리도 변호사가 있어요. 당신이 이기기 힘들 거예요. 민호가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사기,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였어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20년 전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섰어요. 선영 씨, 저희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당신 거였다는 걸.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강민호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서 우리가 감히 맞서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가진 USB와 유미가 실수로 건넨 서류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수는 태준과의 관계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제가 태준이를 포기해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수야,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엄마가 20년 전부터 해결했어야 할 일이었어.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가 태준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아버지의 잘못이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한편 태준은 아버지에게 계속 따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기술을 훔쳐서 성공하신 거예요? 민호는 아들에게조차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대기업 임원의 20년 전 기술절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거든요. 첫 번째 공판에서 저는 USB에 저장된 모든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개발 과정이 날짜와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파일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클릭 상품 등록 시스템의 초기 아이디어부터 최종 구현까지 모든 과정이 제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민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프로그래밍은 피고인이 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은 단순히 제 설계도를 코드로 옮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핵심 알고리즘과 시스템 구조는 모두 제가 설계했어요. 그때 제가 준비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피고인이 삼성 SDS에 제출한 포트폴리오와 제 원본 파일을 비교한 분석 자료입니다. IT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 두 파일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어요. 코드의 구조, 주석 처리, 변수명까지 거의 99% 일치했습니다. 단지 시간만 몇 달 뒤로 조작되어 있었을 뿐이었죠. 더욱이 피고인의 포트폴리오에는 개발 과정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완성된 결과물만 있을 뿐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백합니다. 법정 분위기가 점점 제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공판에서는 유미의 역할이 밝혀졌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컨설팅 회사의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제가 20년 전에 개발한 시스템과 동일한 구조였던 거예요. 피고인 유미는 원고의 기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어왔습니다. 지난 15년간 약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미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세 번째 공판에서는 옛 동료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2005년 드림테크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그때 모든 아이디어가 박선영 대표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강민호는 단지 프로그래머였을 뿐입니다. 물론 실력은 뛰어났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전부 박선영 대표의 것이었어요. 하나둘씩 쌓여가는 증언들에 민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는 날이었어요. 피고인 강민호와 김유미는 원고 박선영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 명백하므로 연대하여 총 18억 원을 배상하라. 판결이 나온 후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이기고 나니 뭔가 공허했습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잃어버린 2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법원을 나서는데 태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태준 씨, 고개 드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이 짊어질 필요는 없어요. 당신은 당신만의 인생을 살면 돼요. 지수를 계속 만나도 될까요? 태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건 당신과 지수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가 집에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속이 시원해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승소는 했지만 잃어버린 20년은 돌아오지 않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를 벌하게 됐다는 게 마음에 걸려. 엄마, 저는 괜찮아요. 태준이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민호였어요. 들어오세요. 민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선영 씨, 정말 미안합니다. 민호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20년 전 일을 변명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쳤고 그걸로 성공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와 지수를 축복해주고 싶어요. 제 잘못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아들의 행복은 지켜주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민호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는 과거고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미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선영 씨,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유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당신 배상금은 제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당신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비겁한 인간이었는지. 유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남의 것을 훔쳐서 산 20년이 너무 후회돼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저는 유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게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했습니다. 배상금은 절반만 받겠어요. 대신 나머지 절반은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기금으로 만들어요. 저처럼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의를 바로잡고 싶었을 뿐이에요. 6개월 후 저희는 드림테크 청년 창업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민호와 유미가 배상금의 절반인 9억 원을 출연했고 저도 받은 9억 중 절반을 추가로 기부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기금 운영에 자원봉사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태준과 지수는 1년 후 결혼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민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영 씨, 사돈이 되었네요. 그러게요. 참 아이러니하죠?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앞을 보죠. 저는 민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화해였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지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찾은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좋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20년 전 그 USB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USB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추구했던 제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였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였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것을